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뜻깊은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게 돼서 감사드리고요. 참, 제가 오늘 준비한 얘기는요. 이 기후위기 대응하고 민주주의 문제를 한국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며칠 전에 이제 피포지 정상회의가 있었습니다. 뉴스는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요국 정상급 이게 피포지는 이 기후 위기 대응 관련해서 민간 협력 기구죠. 그러니까 민관이 다 참여하는 기구인데요. 그래서 주요국 정상급 인사도 왔고 이제 국제기구 수장도 왔고 이렇게 했던 이제 자리입니다. 서울에서 회의를 했죠. 그래서 이 끝나고 이제 서울 선언문이라는 게 채택이 됐습니다. 이 서울 선언문에서 뭐 정상들이 기후 위기가 환경 문제만이 아니고 경제, 사회, 안보, 인권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제 동의를 하고 블라블라 노력을 해보자 이렇게 했다라고 했고 이제 5월 20일 날에는 한정의 그 환경부 장관이 이제 G7 기후환경 장관회의에 참여를 했거든요. 그리고 6월에는 이제 글래스고에서 또 이제 그 G7 플러스 3 초대받아 가지고 대통령이 가는데 거기서도 이제 환경 장관회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내도록 행사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올해 11월에는 26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영국에서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작년 내도록 그리고 올해 내도록 지금 기후 변화와 관련해 가지고 계속 먼 일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뉴스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은 한 2019년부터 이제 대한민국 대통령이 자주 나와요. 기후 환경 회의에서 유엔 총회 그 환경회의 기후 환경 정상회의에서도 연설을 하고 그 19년에도 했고 올해 4월에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만 보면 우리나라 정부가 뭔가 이제 굉장히 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걱정스럽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게 작년 12월 30일 날 우리나라 정부가 유엔 기후변화 협약에다가 제출을 한 내용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파리 협정에 따라 가지고 작년 말까지 각 국가들이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 그러니까 2050 그 탄소 중립이죠.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 각 나라가 뭘 할 건지를 단기 이거 말고 이제 NDS라는 게 있습니다. 국가 그 감축 목표량 목표치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2030년까지 정도로 목표로 하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좀 더 그 장기적으로 대체 어떻게 뭘 바꿔 가지고 이제 한국이 말하자면 지구의 탄소 배출을 줄이겠냐 뭐 이런 계획서를 작년에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냈어요. 어쨌든 이게 여러분 외교부 홈페이지에 가면 올라와 있습니다. 12월 30일자로 냈는데요. 이 두 개를 여기에 보면 이제 이런 아주 그 지당하고 타당한 얘기가 나옵니다. 뭐냐면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다 이게. 그래서 그럴수록 전환 비용에 대해서 국민한테 투명하게 알리고 동의를 구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국민 모두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비용을 분담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고 그러려면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하면 안 되고 직접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이제 참여할 수 있는 민주주의, 그러니까 기후 변화 정책 민주주의, 뭐 기후 변화 민주주의가 필요하다라고 그 책에 이렇게 써놨어요. 책이라기보다는 이제 보고서죠. 도타운 보고서에 이제 한 그 단락인데요. 문제는 이제 저도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정부가 제출한 온갖 가지 보고서가 최근에 꽤 나왔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필요는 한데 어떻게 할 것인가가 지금 없는 상황인데 이게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 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간 지가 얼마 안 됐고 얼마 안 됐다기보다는 아직은 정확히 얘기를 하면 선언만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 이제 이 하우를 어떻게 채워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와 그다음에 이 하우를 둘러싼 위험들이 어떤 게 있는가 이게 이제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 전에 이제 기후위기 대응 체제 또는 파리 협약 체제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앞부분에 제가 조금 이제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우리한테 이렇게 압박적인 상황인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열심히 노력하면 참 좋지만 조금 속도가 더디 가면은 어쩔 수 없고 이런 상태가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앞부분에 상황을 좀 보는 건데요. 아시다시피 15년에 이제 파리 기후협약 할 때는 그 2도씨보다 훨씬 아래로 우리가 내리고 1.5도씨를 위해서 노력한다 이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국가가 이제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 NDS라고 하는 거를 냈어요. 우리나라 정부도 냈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 48차 IPCC 총회에서 지구 온난화 1.5도씨 특별 보고서라고 하는 게 채택이 됩니다. 굉장히 갑론을박이 됐는데요. 어쨌든 간에 채택이 돼요. 그러니까 15년에는 2도씨 아래로 노력을 하는데 1.5도씨는 이제 노력치인 거죠. 사실 우리가 그렇거든요. 그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도 끝에 문장이 3개로 끝납니다. 법문안이 대체로. 첫 번째가 해야 한다. 두 번째 할 수 있다. 세 번째 노력한다. 근데 노력한다는 사실은 그 언더라인으로 가로를 치고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의미를 갖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 페널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약간의 욕만 먹으면 되는 이런 건데 사실 1.5도씨가 2015년만 하더라도 그 정도 수준이었어요. 물론 이제 환경운동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그랬는데 어쨌든 가버먼트 수준에 있어서는 이제 권고치 1.5도씨는. 근데 이제 2018년에 이 1.5도씨 보고서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야 이게 그냥 권고해서 될 일이 아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훨씬 더 전향적으로 노력해서 1.5도씨로 노력을 하더라도 지구가 사실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갑론을박을 하다가 어쨌든 이 과학적 지식으로 승인을 한 거거든요. 국가들이 이제. 자 이제 그리고 나서 2019년부터 국가들이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래서 영국이 2019년 6월에 이제 2050 그 넷제로를 목표치를 최초로 박아요. 법제화를 한 법을 만들어요. 법에 이걸 명시를 합니다. 프랑스도 2019년 11월에 법제화를 했고 스웨덴은 17년 6월에 사실은 18년 보고서 채택하기 전에 이제 스웨덴은 벌써 했고요. 뉴질랜드도 19년 11월에 했고 그다음에 유럽연합이 2020년 3월에 이제 우리가 작년 12월에 제출을 했던 LEDS 그러니까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이라고 하는 거를 제출을 하면서 2050 넷제로 그러니까 탄소 중립을 이제 천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보고서를 낸 거예요. 우리 이렇게 하겠다. 그다음에 핀란드도 이제 작년 10월에 LEDS 내면서 핀란드는 2035년 탄소 중립을 내걸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핀란드는 인구가 한 500만 정도 되고 사이즈가 많이 작기는 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많이 해왔어요. 그러니까 2035년 탄소 중립이 그렇게 무리한 목표는 아닌 거죠. 캐나다는 2019년 10월에 아직 법제화는 안 됐는데 정상이 발표를 했고요. 중국이 작년 9월에 우리는 사이즈가 크니까 2050년까지는 좀 힘들고 60년까지는 하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한 상태고요. 일본이 이제 작년 10월에 어쨌든 정상 수준에서는 2050 제로를 얘기를 했고 우리나라가 작년 12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하면서 우리나라 정부로는 최초로 2050 넷제로를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이제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 거죠. 18년 1.5도씨 보고서 채택 이후로.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주요 국가들이 기후위기 대응을 하는 거를 뭐 그린 뉴딜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유럽에서는 그린 딜이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기후위기 대응을 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적, 입법적, 제도적 어떤 노력의 패키지를 그린 뉴딜 또는 그린 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대체로 이제 지금 보시면 목표 시점을 설정을 해놓고 이제 뭘 가지고 추진 체계 어떤 기구를 가지고 노력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를 여기다 갖다 넣으면 이제 좀 이따 표를 완성해 보실 수 있는데요. 예산은 이제 뭐 얼마나 넣겠다. 중점 추진 분야는 대체로 비슷해요. 그러니까 기후위기 대응 플랜의 핵심 내용은 나라마다 방점은 조금씩 다른데요. 5가지 정도입니다. 하나는 화석연료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바꾸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 부분에도 사실 블랭크가 있습니다. 뭐냐면 화석연료 에너지가 탄소를 뿡뿡 내뿜어 가지고 지구가 아프니까 하지 말자. 요까지는 합의가 돼요. 근데 그다음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나서 뭘 할 건가? 이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그린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게 이제 풍력이든 태양광이든 자연에 의존하는 걸 생각을 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죠. 얼마 전에 뉴스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빌 게이츠가 소형 원전 개발을
지금 대안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예, 우리나라에서 사실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서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 쏟아지고 있는 재계 보고서의 압도적인 내용은 원전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어쨌든 에너지 전환 프로젝트가 하는 축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고탄소 배출 산업 구조 전환이 이제 그런 거죠. 뭐 석유화학, 기계, 철강 뭐 등등등. 그다음에 이제 화석 연료 의존 이동 수단을 바꿔야 된다. 이게 사실은 지금은 국가 간에 이제 그걸 보면은 가장 속도가 빨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뭐 수소차, 전기차 막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유럽 같은 경우에는 빠르면 2025년에 이제 그 휘발유 차량이나 아니면 화석 연료 차량을 수입 못하게 할 거를 논의를 하고 있죠, 벌써. 그다음에 이제 탄소 배출 건조물을 전환하는 문제입니다. 이 건축물이 내뿜는 것도 상당하죠. 그래서 새로 짓는 거는 에너지 효율을 굉장히 높이 뿐만 아니라 뭐 재료라든지 이런 거에서 이제 탄소 배출 제로를 추구하는 거고, 기존의 거를 바꾸는 거죠. 그걸 그린 리모델링이라고 하고, 또 하나가 이제 농업하고 먹거리 문제죠. 여기 이제 아실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저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알았습니다. 여러분 반추동물이 뭔지 아세요? 그죠. 저도 걔들이 반추동물이라고 불리는지는 몰랐어요. 소, 염소 이런 그 되새김질하는 동물이 반추동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반추동물들이 탄소 배출량이 엄청나다고 하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게 지구랑 잘 살려면은 고기를 안 먹으면 좋고, 그래도 고기를 먹으려면은 그래도 반추는 빼라 뭐 이런 얘기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근데 이게 그냥 웃을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비건이 되느냐 마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선택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라이프 스타일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되는 문제인 거고. 그래서 지금 그린 뉴딜의 핵심 문제는 이겁니다. 하우예요, 하우. 목표는 어느 나라나 비슷해요. 방금 얘기했던 5가지거든요. 모빌리티를 바꾸고 건조물도 바꾸고 식생활을 바꿔가지고 농업, 농축산 기반도 바꾸고 에너지도 전환하고 산업도 전환을 하자고 하는데, 사실은 이 5개를 다 합하면요, 우리가 눈 떠가지고 밤에 눈 감고 잘 때까지 모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숨 쉬는 것 빼고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을 다 지금 전환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걸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이게 사실 민주주의에 관한 문제거든요. 전환의 비용을 누가 감당하게 할 거냐, 시민들의 동의를 어떻게 받아낼 거냐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국민 투표를 한다. 석탄 화력 발전소 문을 닫고 난 다음에 그 태양이나 아니면 풍력으로 대체를 하는 방법하고 원자력을 하는 방법하고 뭐를 선택할 것이냐, 혹은 어쨌든 화석연료 발전에 드는 에너지를 셧다운하지 않고 그냥 개기는 것과 지금 문을 닫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국민 투표를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까? 그다음에 누가 전환의 과정을 주도할 것인가도 굉장히 핵심적인 민주주의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관료가 주도할 것이냐, 전문가가 주도할 것이냐, 민간 기업이 주도할 것이냐, 시민이 주도할 것이냐의 문제죠. 우리나라를 한번 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우리가 기후협약에 가입을 했고요. 그때 우리가 NDS, 그러니까 국가별 목표치를 냈어요. 덕분에 우리가 이제 클라이밋 빌리언 악당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15년에 박근혜 정부가 냈던 그 목표치라고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이 이제 국제 그 환경운동하는 비영리기구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하고 3나라 더해서 4나라가 이제 아주 그 악당 국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나라가 이제 악당 국가가 된 건 이 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009년에 이명박 정부 당시에 이게 이제 국가 간 기후 협약의 출발은 90년대 초반부터고요. 우리나라는 93년에 이제 기후 협약에 처음 가입을 했고, 그 이명박 정부 때 2009년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 탄소 배출량을 줄이겠다고 계획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표는 뭐냐면은 그 1990년 이후에 여기 있는 각 국가들의 1인당 그 배출한 탄소 배출량의 변화 추이거든요. 보시면은 저기 제일 위에 자랑스럽게 삐쭉 올라간 게 우리나라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하고 터키만 올라갔고요. 뭐 멕시코, 재팬, 스페인, 미국, 프랑스, 저머니, 그다음에 영국 다 떨어졌어요. 90년 대비로 해가지고는
추이상 다 떨어졌는데 우리나라하고 터키만 지금 급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한민국 정부는 말만 한다. 말만 할 뿐만 아니라 그냥 그 더 가속화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굉장히 이제 그래서 2019년 9월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우리 2020년까지 LEDS를 제출하겠다라고 공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게 능동적 대응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워낙 우리나라가 그 지금 배출량 기준으로 8위 내지 9위 정도 되거든요. 글로벌하게. 근데 2015년부터 매년 악당이었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전혀 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악화시키고 있는 주범이기 때문에 세계 사회에서 이게 시민단체 수준이 아니에요. 국가들도 2018년에 이제 특별보고서 채택을 하고 난 다음에 다들 허리띠를 죄고 있는데 니들은 뭐하니라고 하는 압박을 굉장히 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밀린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 작년 10월에 대통령이 탄소 중립 선언을 우리나라 대통령은 처음 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 관계자 입에서 처음 나온 얘기입니다, 저게. 그리고 작년 12월 7일 날 이제 관계부처 합동해가지고 탄소 중립 추진 전략이라고 하는 게 나왔고요. 그다음 작년 이제 12월 30일 날 LEDS하고 NDS를 이제 다시 그러니까 LEDS는 처음 냈고요. 이제 우리 장기적으로 이렇게 하겠다. 그다음에 2030년까지는 2015년까지 박근혜 정부가 했던 게 하도 욕을 먹으니까 이제 다시 내겠다 해갖고 냈는데 결과적으로 속을 까보니 그 내용이 2015년에 박근혜 정부에서 냈던 거에서 표지가리만 해서 그냥 냈어요. 물론 이제 약간의 변화는 있었는데 근본적 변화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내고 올해 2월에 또 이제 그 저 기후협약 그 유엔 기구에서 욕을 뒤지게 먹습니다. 그리고서 올해 4월에 그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또 이제 대통령이 공표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2021년 안에 상향된 목표치를 제출하겠다. 그러니까 올해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떨어져가지고 뭐 어쨌든 지금까지 했던 거하고는 뭔가 전향적으로 상당히 다른 목표치를 설정을 해야 되게 되어 버렸어요. 지금 구조적으로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그 5월 29일 날 2050 탄소중립위원회라고 하는 거를 정부가 만들었어요. 지금 그래서 이게 위원이 무려 90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뭔가 이렇게 획기적인 방안을 좀 만들어 가지고 올해 안에는 좀 전향적으로 이제 국제사회에다가 대한민국도 이렇게 노력을 하겠어요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벌써부터 이제 이 환경단체들의 경우에는 아까 그 뭐죠? 저 신진호 선생님 잠깐 했는데 그린워싱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저거. 맨날 우리나라 정부가 여태까지 전향적으로 못한 거는 위원회 안 만들어서 안 한 게 아니잖냐. 많이 만들었거든요. 녹색위원회도 만들고 웬갖 가지를 만들었는데 그 지방 정부들도 사실 작년이 굉장히 중요한 해였어요. 작년 6월 5일 날 대한민국 기초지방정부가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했어요. 226개가 몽땅 연설을 해가지고 7월 7일 날은 17개 광역시도에서 탄소중립 이제 그 실천 연대 이거를 이제 발족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7월 9일 날은 교육감들의 선언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올해죠. 올해 2월입니다. 올해 2월에는 그 지방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이제 그린뉴딜 TF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지방 정부들도 이게 지금 목 앞에 칼이 왔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지금 이제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피해갈 수 없는 코너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작년에 서울특별시부터 이제 제주도까지 해가지고 탄소 중립을 위해서 이러저런 거를 하겠다고 지금 지방 정부들 17개 광역시도뿐만 아니라 226개 지금 우리나라의 그 17개 광역시도하고의 226개 기초지방정부 가운데 기후 위기 또는 기후 변화 대응과 관련된 조례가 한 70종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70개의 지방 정부들이 기후 대응과 관련해 가지고 조례들을 만듭니다. 근데 물론 뭐 그 내용의 변이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되게 이제 진짜 뭔가 심각하다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는 데도 있고요. 심각하지는 않은데 일단 만든 데도 있고 그렇긴 한데 어쨌든 지방 정부들도 이제 굉장히 그 많이 이제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이 기후위기 대응에 갈 길은 멀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고, 제가 이제 저도 공부하면서 이 데이터를 보면서 정말 그 OTL을 했는데요. 우리나라 온실가스 총 배출량 부문별 비중을 보면 산업이 37%, 에너지가 36%에서 압도적이고, 그 다음에 수송입니다. 모빌리티고요. 건조물이 7%, 농축산이 3.4%, 그 다음에 폐기물이 한 2.4% 정도 돼요. 근데 그러니까 에너지죠. 에너지가 36%인데 발전 에너지 쪽이 이제 압도적으로 많고, 산업으로 보면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산단, 반도체, 디스플레이 다 대한민국이 지금 수출을 통해서 먹고 사는 업종들입니다. 여기서 지금 엄청나게 탄소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오른쪽에 보면은 온실가스 배출량 상위 20대 업체의 배출량 보면 포스코가 1등입니다. 압도적인 1위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동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 이게 다 발전소들이죠. 화석연료 발전소들이죠. 그래서 영국 그 금융 싱크탱크 카본 트레이커 이니셔티브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파리 기후협정을 이행하기 위해서 2040년까지 모든 석탄 화력을 폐쇄할 경우에 한국이 좌초자산이 제일 많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좌초자산이라는 게 뭐겠어요? 기존에 투자해 놓은 거를 다 엎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묻히는 자산이라는 겁니다. 그게 한국이 제일 많다라는 거, 한국의 피해가 제일 크다라는 거고,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 저항이 가장 격렬할 것이라는 얘기고, 또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 결정이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겠죠. 이게 그 OECD 국가 중에서요, 총 전력 생산량을 100으로 했을 때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2019년 기준으로 보시면 OECD 평균이 28%인데 우리나라 4.5%예요. 그러니까 100 중에서 95.5%가 우리는 화석연료 에너지란 얘기입니다. 화석연료거나 아니면 원전입니다. 원전. 그러니까 이 방금 이제 말씀드린 카본 트레이커 이니셔티브 같은 경우에서는 최근에 이제 올해 초에 나온 보고서에서는 무슨 얘기도 2018년에 이미 그 얘기를 한번 했는데요. 거기서 2020년대 어느 즈음엔가 재생에너지 생산 비용이 화석연료 에너지 생산 비용보다 낮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재생에너지가 이제는 화석연료보다 우월한 시대가 곧 온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 초에 얘기를 할 때는 그 시점을 한 2028년 정도일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이 2021년이에요. 몇 년 안 남았죠,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압도적으로 화석연료 에너지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부분에 말씀드린 거는 딱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가 기후위기 대응 문제가 지금은 선택할 수 있는 문제에 넘어섰다. 대한민국 입장에서 목에 칼이 들어온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근데 한국은 갈 길이 멀다라는 표현이 안 될 만큼 암울한 상황이다.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다. 이런 상황인 거고요. 근데 작년 12월에 정부가 그린 뉴딜 전략이라는 걸 내놔요. 그리고 이제 그 오른쪽이 뭐냐면 정부가 내놓은 표입니다. 근데 제가 저거를 보고 어이구나 싶었던 게 뭐냐면 1, 2, 3, 4, 5, 6, 7, 8 이러고 목표치가 있는데요. 탄소 중립 사회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 이게 제일 끄트머리에 그냥 하나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탄소 중립이 전 사회적으로 거의 준전시 상태를 만들어내는 엄청난 갈등 상황이거든요. 이거를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한다는 얘기는 거의 매년 정말 엄청난 사회적 갈등 비용을 치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것의 가장 민주주의 사회에서 기본은 뭐냐면은, 누가 전환 비용을 부담할 거냐, 시민들의 라이프 사이클을 어느 정도 속도로 얼마나 그 전환해 낼 거냐, 이런 걸 시민이 동의를 해야, 결정을 해줘야지 법을 만들고 돈을 걷고 자원을 배분을 할 거 아닙니까? 게다가 시민들이 실천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이거는 시민들이 안 타야 되고, 그러니까 굶으란 얘기는 아닌데 먹는 것도 바꿔야 되고 타는 것도 바꿔야 되고 집도 바꿔야 되고 다 바꿔야 되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근데 그런 시민적 동의 기반을 형성할 것에 대한 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정부는 그냥 인식만 제고를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거 누가 할 거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거의 그 혁명에 가까운 수준의 전환을 시도를 해도 대한민국은 현재 상황이 너무 준비가 안 돼 있어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이 될지 안 될지를 몰라요, 지금.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진짜 적어도 이 보고서를 쓴 사람들은 아무 생각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참 하게 됐는데요. 이 기후위기 대응해 가지고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결국 이제 민주주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서요. 결국은 이 프로젝트를 누가 기획하고 집행하고 관리하고 감독할 것인가. 이 메가 프로젝트의 관리자가 시민이 되면 좋겠는데 반드시 시민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마크 비슨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런 얘기도 해요. 인류 문명의 발전을 위해서 좋은 권위주의는 정당할 뿐 아니라 필수적일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기후위기 문제가 너무 심각해가지고 우리가 민주주의 권위주의 따질 때가 아니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생태 권위주의가 도래하고 있다. 이 얘기를 2010년에 했는데요. 여기다가 이제 이런 거죠. 스마트 뉴딜, 작년 7월에 정부가 우리나라 그린 뉴딜 양대 방향을 내면서 하나가 스마트 뉴딜이고 하나가 그린 뉴딜입니다. 그리고 스마트 뉴딜을 하면서 스마트 시티를 만들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도시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정보로 변환해서 스마트 기술로 집적을 하고 관리한다는 얘기입니다. 도시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누가 하는 거죠? 시민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민 개개인의 개인 정보들이 정보로 다 집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길거리에 무인 자동차가 돌아다닙니다. 그러면 앞집 아저씨, 뒷집 아줌마, 옆집 어린이 다 타가지고 무인으로 쭉 돌아다니면 그 안전을 위해서라도 다 기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차 동선이 어디를 들러서 누구를 내려주고. 왜냐면 이거 운전자가 없는데 그 차가 중간에서 다운이 되거나 하면은 고치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위험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아침에 눈을 떠가지고 밤에 잘 때까지 뭔 짓을 하는가를 지금처럼 무슨 특별히 범죄 행위에 문제가 되거나 이럴 때 카드 뭐 개인정보 이런 거 해가지고 다 영장 받아가지고 카드 털어보고 해도 지금 우리는 거의 프라이버시가 없는 사회에 살고 있는데 앞으로 지금 이 스마트 시티 비전이라고 얘기하는 게 들어오게 되면은요 그냥 진짜 프라이버시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될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그린으로의 전환이라고 하는 과정에서 이 건조물을 이제 리모델링하는 부분들이나 아니면은 에너지 생산을 분산화시키는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ICT 기술을 접목을 안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결국은 남는 문제가 뭐냐면 시민들이 이 집적과 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가 그리고 통제력을 가질 수 있는가의 문제예요. 근데 시민들이 그걸 이제 통제권을 못 가지게 되고 관료나 전문가나 민간 기업이 정보를 통제하는 사회가 온다면 어떤 사회가 될 것이냐라는 거죠. 이제 만하고 그 와인가스트라고 하는 학자가 이제 낸 책에 의하면 기후위기 대응 체제에서 출현 가능한 세계 체제가 기후 리바이어선, 그러니까 이거는 그 절대 국가라고 우리나라 말로는 번역이 되는 말이죠. 그 다음에 기후 비헤이머스는 이제 그 중구난방 지멋대로 된다는 거죠. 그냥 각자 도생인 겁니다. 그 다음에 기후 마오라고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은 민주주의 방식이 아니고 이 권위주의의 방식으로 통제를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기후 X라고 얘기를 한 건 현존하는 대안은 아니에요. 이거는 모두가 유토피아적으로 자발적 가치에 동의하여 라이프 사이클을 바꾸고 그냥 유토피아적 비전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 학자들은 어쨌든 기중에 기후 리바이어선이 낫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문제는 이 대안들을 보시면 기후 비헤이머스가 되면 이건 그냥 망하는 거예요. 각자 도생하다가 지구가 펑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후 마오거나 아니면은 기후 리바이어선인데 둘 다 사실은 민주주의 방법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방법으로 세계 사회가 민주주의의 방법으로 일사불란하게 기후 위기에 대응을 할 수 있다고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현실주의 버전이에요. 사실은 너무나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아까 왜 좀 전에 신진욱 쌤 얘기도 코비드 대응을 할 때도 중국 모델 지금 민주주의가 더 나으냐 권위주의가 더 나으냐를 말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실제로 고민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결국은 이제 그 문제예요. 이 그린 뉴딜을 할 때는 이거를 에너지 생산도 민주화를 해야 되고 관리도 민주화를 해야 되고 공유도 민주화를 해야 되고 모빌리티에 대한 관리 부분도 그렇고 건조물에 대한 관리도 그렇고 이렇게 되면 주민이 참여하는, 그러니까 이때 참여의 단위는 5천만, 1,000만 이런 단위로는 택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독일에 가면은 이제 저 프라이부르크에 가면은 보몽이라는 도시가 있거든요. 이 보몽이라고 하는 데는 그 기후 생태 이런 거 하는 분들이 이제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데인데요. 거기 이제 보몽에 가게 되면은 그 도시의 그 건물이 집합주택이든 단독주택이든 간에 위에서 바라보면은 저 옥상이 전부 뭐라 그러지? 새파래요. 판넬이 다 얹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판넬에서 생산이 되는 개별 집당 생산 단가에 대한 부분들을 일종의 마을 에너지 관리소 같은 데서 관리를 해요. 그러니까 누구네 집엔 덜 쓰고 더 쓰고 뭐 사고 나고 이러면 이제 가서 그 판넬 고치러도 가고 이런 게 다 공공자업으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금 우리나라 서울시에 20억의 자치구가 있고 서울시 인구가 1,000만인데요. 40만 정도 사이즈로는 못 해요, 이거를. 우리 이제 서울이 지금 435개 동이 있으니까요. 한 이제 2만 명 정도 되는 거잖아요. 이제 원래 우리나라의 이 민주주의 단위가 굉장히 크다라고 했는데 더더구나 기후위기 대응을 해 나가면은요. 에너지 전환을 하든 아니면 도시의 공간을 전환을 하든 아니면 도시의 에너지를 전환을 하든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든 간에 수기가 가능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참여 민주주의하고 수기 민주주의를 물로 자르듯이 딱 나눌 수는 없는데요. 참여 민주주의는 문제의식의 출발은 그런 거잖아요. 결정의 과정에서 더 많은 사람의 참여의 범위를 넓히는 문제로 고민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전제가 뭐냐면 5천만이 대충 비슷한 정보의 정보 수준을 갖고 있다는 전제예요. 근데 이 기후위기 대응 문제는 사건의 발전 속도는 굉장히 빠르고요. 내용은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보량이 같다고 볼 수가 없어요. 이 사건의 경우. 그러면은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보다 넓게 정보량을 동질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하는 것은 해야 하는 거고요. 결정이 이루어지는 단위에서는 사실은 가능한 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야 되고 수기가 가능해야지만 결정에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구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어떻게 만들 거냐라는 게, 그리고 마을 단위에서 에너지 관리, 공유, 순환 경제에 대한 결정들이 다 자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이즈, 방법, 그다음에 전환 사회를 형성을 하는데요. 지금 정부가 생각을 하듯이 시민들은 그냥 네 맞습니다 하고 투표를 한 장 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인식을 제고를 해가지고 동의를 해주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사회를 전환하기 위해서는 시민이 주체가 돼야 되거든요. 시민이 자신의 일거리가 돼야 되고 먹거리가 돼야 됩니다. 그게 자신의 삶의 일부로 들어오고 정보 관리의 주체가 될 수 있어야지 이게 그린 전환이 가능한 거지. 네, 동의합니다. 전문가 여러분, 관료 여러분, 당신이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게 민주주의 방법으로 갈 거냐, 아니면 기술 관료적인 어떤 권위주의 모델로 갈 거냐, 아니면 민간 시장에 맡겨가지고 말 그대로 뭔가 다른 괴물이 나올 거냐라고 하는 문제는 빨리,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시간이 민주주의와 관련해서도 별로 시간이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사실은 필요는 너무 앞서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우리가 민주주의에 대한 상상력이 이걸 못 따라가는 경우에 있어서는 다른 대안에 잠식 당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시간 차의 문제가 아닌가.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게 좀 되게 긴급하고 시급한 의제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너무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